보통 이제 지방자치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저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아주 법학하는 사람들이 고리타분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일정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풀어가는 것, 그게 지방자치다. 뭐 저자체로서는 지방자치의 가장 정확한 의미를 이야기를 합니다. 뭐 토달 필요도 없죠. 어쨌든 자기의 책임이 있고요. 그 지역의 사무를 스스로 운영한다는 그런 측면도 있고, 스스로 운영할 때 그 운영의 주체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하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뭐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헌법재판소는 국가기관이죠. 중앙정부거든요. 꼭 토를 달아요. 스스로 결정을 하는데 국민 주권의 원리에서 출발한다. 주권은 누가 가지는 겁니까? 국민이 가지죠. 국민이 국가를 위해서 가지는 겁니다. 국가가 중심이 되어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권의 지역적 주체다. 자, 그러면은 주권은 국가를 위해서 국가 수준의 결정을 하는 겁니다.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것의 지역적 주체다. 그게 지방자치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지역의 문제가 우선이에요? 국가 문제가 우선이에요? 이 말 하는 순간 지역은 국가의 밑에 있는 게 돼버립니다. 그냥 이 말 안 하고 그냥 저렇게 넘어갔으면 참 행복할 것 같은데, 꼭 토를 달아서 지방자치는 국가작용의 한 부분이다. 물론 그렇게 보는 이론도 있고 거꾸로 보는 이론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사회에 와서는 특히 이제 과거에 국가 중심적인 사고를 했던 그런 시대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우리 삶을 이야기하는 이 시대에는 이런 틀은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첫머리부터 시비를 걸고 시작을 할게요.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은 지방분권이라는 걸 머릿속에 넣어놓지 않고 단순히 지방자치라는 하나의 제도, 법적인 제도, 그것만 생각했던 판결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은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으면서 그 지방자치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국가와 똑같은 수준에 있는지, 국가 밑에 존재하는 것인지, 또는 국가보다 먼저 존재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잘못된 생각이 팽배해 있다. 그래서 과거에 마치 멸사봉공, 나라를 위해서 이제 내 한 몸 바친다라는, 그 뭐 우리는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두고 이 땅에 태어났다. 기억하시는 분? 기억 못 하시는 분도 많죠. 저 대학 시험에 그게 출제가 돼가지고 한마디였으면 떨어질 뻔했어요. 저는 그거 못 외웠거든요. 하여튼 근데요, 그런 식의 사고가 여전히 깔려 있습니다. 이미 50년 전의 이야기들이 아직도 팽배해 있는, 그래서 이런 강좌들이 필요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방자치라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보다 우선해서 국가보다 먼저 보장돼야 되는 어떤 것일 수도 있다. 국가만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하는 건 아니다. 우리 문제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여지도 분명히 존재한다. 이제 그런 것들을 배우고 실천하기 위해서 이제 분권 아카데미 같은 게 열린다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영화 보셨어요? 그냥 뭐 별다른 의미가 있어 해놓은 게 아니고 그냥 요것만 적으려니까 심심해서 이제 하나 그림으로 붙여놓은 겁니다. 근데 재밌는 영화예요. 한번 보세요. 그냥 이장과 군수 이야기인데요. 이장이 높아요? 군수가 높아요? 이 지방자치가 진짜 깝깝한 게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이제 제가 어디 재작년에 이제 헌법 개정 논의 한참 있을 때 농민 헌법 만들자고 지역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요. 지역에서 이제 한상인 사람이라는 사람이 이런 강의를 합니다라고 마을 한 20가구 되는 동네에 플랜카드를 붙이려고 했어요. 그게 당연히 이장님이 붙이는 거죠. 그거 붙였을까요? 못 붙였을까요? 그냥 마을에 알리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현수막을 붙이려면 5개 광고물이죠. 군수님 도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읍내까지 가가지고 군청에 가서 도장 받아와야 됩니다.
그 마을에 하는 조그마한 행사인데도 그걸 알리기 위한 현수막 하나도 그렇게 되는 거죠. 사실 그 마을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는 이장이 결정권을 가질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적어도 그 마을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장은 군수보다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시시콜콜 군수가 조그마한 마을 문제까지 다 간섭하는 그런 체제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깨치자 하는 게 이 강좌의 기본적인 방향성인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나라는 이게 이제 해방 이후에 헌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국가 체제가 정비가 되고 지금에까지 3단계로 이제 발전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보통 여기 이제 자유당, 민주당 정권까지라고 보면 되실 겁니다. 그리고요, 공화당, 민정당 그 시대, 그러니까 군사 정권 시대, 그리고 이제 87년 그 민주항쟁을 거치고 나서 민주화 시대라고 하는 그 영역입니다. 크게 세 단계로 나누는데요. 97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렇게 그어놨을까요? 그 IMF 터지고 뭐 그랬었죠, 그죠? 그 뭐 박세리 그 양말 벗고 골프 치고 뭐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사실 요 두 개 단계가 조금 털이 달라지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이제 중간으로 그었는데요. 이제 이 시기는 나라를 만든다고 정신이 없던 시기였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때 이제 우리 정치인들은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무진 노력을 했던 건 사실이에요. 지방자치도 마찬가지 이 시기에 이제 도입이 되고 뭔가 시행을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철저하게 실패로 돌아가죠. 그리고 이 시기는 아예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했던 시기고요. 민주화 이후에 이제 지방자치가 다시 부활하는 그런 형태인데요. 그 헌법의 발달 과정 3단계, 저게 지방자치에도 그대로 들어맞습니다. 뭐 아주 복잡하게 적어놨는데요. 그냥 이거는 여러분들이 참고하라고 적어놓은 거고요. 그냥 간단합니다. 그냥 이렇게 볼게요. 1공화국 때는, 그러니까 자유당 정권 때는 지방자치를 제대로 실시하는 것이 새 나라의 기본적인 틀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도 만들고 지방의회도 구성을 하고 선거도 하고 뭐 이런 걸 다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철저하게 실패를 합니다. 제대로 안 돌아가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선거제도를 잘 몰랐다. 그것도 이유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요. 해방되고 난 뒤에 치안은 누가 담당했대요? 일본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자, 그러면은 도둑놈은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서울에서는 여운형 선생님 중심으로 건국준비위원회가 열려가지고 일단 치안 장악을 했습니다. 또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기업은 일본 사람들 다 도망갔을 때 그때 이제 그 노동자들이 전평이 노동자평이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일단 관리를 했거든요. 지방은 상당히 많은 지방에서 좌파들이 그러니까 인민공화국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행정조직을 우선 관리를 했습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해방 이후에 미군정이 들어와 가지고 제일 먼저 추진했던 게 38선 밑에는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라 그러니까 서방 체계에 어울리는 자유민주 국가를 만들겠다는 게 기본 방침이었죠. 그 이제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박사였죠, 그때는. 그리고 이제 한민당 이런 경우도 다 마찬가지였고요. 인연 대립이 엄청났잖아요. 서로 죽이고 살리고 오만짓 다 했잖아요. 그죠? 그 과정에서 이제 우익들이 정권을 장악을 하고 그러고 나서 제1공화국을 만들고 지방에 지방자치를 하려고 하니까 딱 걸리는 게 하나가 있어요. 쳐다보니까 어머나 자익들이 다 장악했네. 그러니까 지방자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겨나요. 그럴 수는 있겠죠. 그죠? 그게 하나의 문제였고요. 실제 그게 우리 법제상으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보시면은요, 요게 그러니까 자유당 정권, 민주당 정권 때 지방자치에 관한 헌법 규정인데요. 우선 지방자치가 헌법 규정 중에서 2조문밖에 안 돼요. 지방자치에 관련된 거는. 그만큼 지방자치는 그렇게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해놔요. 그 행정 업무든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든 관계없이 전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치에 관한 일을 한다라고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거는 뭐 그렇고요. 이런 그림이 돼버려요. 법령은 누가 만들어요? 국회가 만들고 대통령이 만들죠. 중앙정부가 만들거든요. 그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사무는 알아서 하세요 하다 보니까 법령이 하지 마라 그러면 할 수가 없어요. 또는 법령에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으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법령이 하지 말라는 거는 못하는 거,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법령에서 아무런 규정이 두죠. 옛날에 이제 그 뭡니까? 옛날이라기보다는 얼마 전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헌법에 보면 조금 다른 게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민 복리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가 자기 마음대로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전히 자치에 관한 규정, 조례 규정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림으로 그리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지방행정은 주민 복리에 관해서는 조금 중앙정부 눈치 안 보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은. 그러나 여전히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죠. 법치국가는 뭐냐면은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법에 따라서 움직여야 됩니다. 중앙정부는 법률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고요. 지방정부는 조례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근데 지방정부가 요 영역에서 일을 하고 싶어도 이걸 하려면은 조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조례가 중앙정부가 정하는 법령 범위 내에서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깝깝한 거는 여전히 마찬가지죠. 민주화되어서 지방자치제를 제대로 실시하겠다라고 하는 현재의 국민에서도 이거는 변하지 않고 있어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지방정부는 뭐 한마디로 그거죠. 뭐 지방정부가 일 좀 하려면은 자체적으로 못하고 중앙정부한테 찾아가가지고 사정사정 해야 되는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정부가 일 좀 할 만하면은 중앙정부가 들어서가지고 간섭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고 있는 거죠. 참 일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이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면은 또 경우에 따라서는 또 뭐 이상한 일을 할 것 아니냐. 대체로 이런 조항을 만들면서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지방이 하는 일에 개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또는 그렇게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대부분 그거예요. 맡겨두면 엉망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요, 옛날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조금 비유가 될런지 모르겠는데요. 1968년에 이제 유럽에서 68혁명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아주 심각한 사회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내 문제 내가 결정하겠다. 라고 하던 국가는 함부로 개입하지 말고 좀 뒤로 물러나라. 우리 시민사회가 또는 내가 모든 걸 결정한다. 뭐 그렇게 주장했던 그 시기에 청소년들이 했던 주장들이 있습니다. 10가지를 요구를 하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우리 아이들은, 청소년들은 실수할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나를 실수할 수 있도록 좀 내버려 달라. 사람이 실수를 해야 깨우치죠. 깨우쳐야 성장을 하잖아요. 근데 어른들은 아이들 보고 그러니까 뭔가 걱정이 되니까 실수하지 않도록 따독거려요. 그렇게 보면 아이들은 부모가 하는 대로 보면 따라가면은 자기는 편안하게 살 수는 있지만은 자기 삶을 못 살잖아요. 성장이 안 되는 거거든요. 뭔가 넘어져서 아파봐야 길 걸을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뭔가 하다가 실패를 해야 이런 문제는 앞으로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걸 깨우치는데, 그런 기회를 아예 박탈해버리는 거, 그거는 잘못됐다고 주장을 합니다. 지방자치에 대해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지방이 잘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이 파산할 수도 있고요. 지방이 엉뚱한 정책 만들어가지고 엉망으로 만들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지역이 발전하고 지방이 발전하고 또는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겪어야 되는 시행착오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될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도 실패를 하는 것을 내버려 둬야 이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틀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좀 이런 것들을 좀 깨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사실 여태까지 우리나라가 지금까지도 지방자치가 발달하지 않은 것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제 현 정부에서 그러니까 현재 87년 헌법체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중앙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 특히 몰라요. 청와대에 간 사람도 그렇고요. 저기 여의도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기들이 지방정부에 대해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것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지방선거를 할 때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몰라요. 다 그렇지 않는 데도 있겠지만 상당히 많은 데가 지구당 위원장, 당협위원장 또는 그 동네 국회의원이죠.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수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인데 이 국회의원들이 실질적으로 지방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력을 포기하지 않으려면은 지방자치법을 제대로 바꿀 이유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들 있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선거라는 것을 중앙선거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지방선거, 저번 지방선거도 사실 그랬죠. 지방에서 지방을 위해서 일할 사람이 누구냐를 보기보다는 저 사람이 민주당 출신인지 자유한국당 출신인지 이것 따라서 바람이 바뀌어버리잖아요. 중앙정치가 지방정치를 흔들어 버려요. 물론 국민들이 투표 성향이 그렇기도 하지만은 한편에서는 민주당 자유한국당이 그런 식으로 선거를 유도해 나가요. 저번 지방자치선거 때 나왔던 구호 중에 하나가 그거지 않습니까? 현 정부를 심판합시다. 지방선거하고 현 정부 심판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또는 한쪽에서는 현 정부를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당 찍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 지방선거 또는 지방자치의 문제들을 약간 왜곡해 나가는 그런 경향들도 있었죠. 더 나아가서요, 돈은 지방에 있는 돈보다는 중앙정부가 그렇게 80%를 가지고 가잖아요. 돈의 문제, 재판 걸리면은 참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게요. 사법개혁하자, 사법농단 한 사람 어떻게 처벌하라 그러면은 저 나쁜 사람 판사 어떻게 좀 징벌해라 그러면은 뭐라 하냐면은 저기 지방에 아주 한적한 법원에다가 보내놓고 자천시켰습니다, 처벌했습니다 그래요. 그 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서울로 올라오면은 영전된 것이고요, 지방에 가면 자천이에요. 그럼 그 지방은 뭐예요? 이런 분위기가 돼버리는 거죠. 더더군다나 지방의 문제를 재판하는 재판사를, 이 판사는 항상 지방에서 어떻게 하면 이 지방이 제대로 법 질서가 바로 잡힐 건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떻게 판결해야지, 어떻게 처신해야지 대법원장님 마음에 들어가지고 나중에 승진할 것인가, 이거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법의 영역에서도 지방자치가 안 이루어지고요. 우선 법이 지방자치가 안 이루어집니다. 돈이 한 곳에 모여 있어요. 지방자치가 잘 될 리가 없죠, 이 법치 국가에서. 또는 이 돈은 제6의 감각이라고 하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돈 없이 뭘 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는 제대로 안 되고요.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정치를 중앙정치로 이용하는, 또는 중앙정치인들이 자기 권력의 실현하는 하나의 발판으로 지방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미래를 좀 어둡게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우리 헌법에서 또는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지방분권을 가로막는 요인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전부 그냥 정리하다 보게 9개 정도인데요. 어쨌든 지방자치에 대해서 헌법은 지금도 우리나라 헌법이 조문이 몇 개입니까? 130개예요. 근데 지방자치에 대한 규정은 딱 2개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헌법 자체가 지방자치에 대해서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게 하나가 있고요. 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국회가 전행을 하고 있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그런 겁니다. 또 하나 사법의 문제도 있고요. 지방자치단체 간에 어떤 갈등이 있을 때 그걸 조정하는 툴도 제대로 없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아까는 정치적인 그 한계를 이야기했고, 이거는 제도상의 문제입니다. 법제도도 제대로 정비가 되어 있지 않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는 뭐 어느 하세월에 이루어질까, 뭐 그렇게 생각되는 부분이죠. 실제 지방자치를 왜 해야 되느냐는, 그거는 굳이 질문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대답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내 문제 내가 결정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 이제 바로 그런 당연한 이야기를 벌써 500년 전부터 유럽이나 서구 사회에서는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저 사람은 조금 낯선 사람인데요. 여러분들은 아마 낯설지 모르겠는데요. 법대에 가면은 제일 먼저 배우는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법의 기본 원칙을 이야기한 사람이거든요. 어쨌든 그런데요. 저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회가 어떻게 구성되는가를 한번 쳐다보자. 자,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죠. 그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면서 제일 먼저 만드는 공동체가 가족이라는 공동체입니다. 가족을 만들고요. 그렇게 살다 보면은 또 한 가족 단위로만 살 수는 없잖아요. 뭔가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어깨를 기댈 수 있는 다른 사람들도 필요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저희는 조합이라고 표시를 했는데요. 마을이라든지 또는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하는 사람끼리 서로 협력을 해야 뭔가 되잖아요. 그죠? 시장은 왜 만들어져요? 재래시장은 왜 그렇게 만들어졌을까요? 혼자서 물건 팔겠다고 앉아 있어 봐야 사람들이 몰라서 못 와요. 근데 여러 명이서 모여 있으면은, 아, 저기 가면은 모든 걸 다 살 수 있더라 하고 가서 사는 거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뭔가 동업자끼리 또는 같은 생활을 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뭔가를 하다 보면은 좀 더 편한 삶을 살 수가 있죠. 그게 이제 조합이라고 표현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은 그게 점점 사람이 모이다 보면은 도시가 되고, 요게 좀 더 모이면은 뭐 미국 같으면 이제 주고, 우리나라 같으면 그 뭡니까? 옛날에 그런 게 있죠. 그 뭐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말하는 국이라는 게 여기 주라고 보면 될 겁니다. 천하라는 게 국가라는 개념으로 보면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어떤 통치의 단위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 통치의 단위들이 모여서 하나의 큰 국가를 구성한다. 또는 천하를 구성한다. 뭐 이렇게 단계적으로 사람의 삶의 모습이 저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요, 이 사람은. 저 5개의 사람의 모임이 있다. 자, 거기에서 이 5개 중에서 하나님이 만드는 거는 뭐예요? 뭐 이거는 옛날 중세 사람이니까 하나님이나 말을 쓸 거예요. 인간이 의도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게 뭡니까? 가족이고요, 마을이고, 그런 거잖아요. 도시도 경우에 따라서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죠. 아까 이게 담당관님이 미국의 지방자치단체가 몇 개 있느냐, 뭐 제일 작은 게 몇 명이냐, 뭐 그러지 않습니까? 미국은 그러니까 기업이 시티를 하나 만들어요. 그러니까 막 분양하기도 하거든요. 뭐 그거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는 뭐 인위적으로 만들어지긴 하지만은 인류 역사에서 보면은 도시 같은 것들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그 뭐 그런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서울 시민인데요. 누가 법으로 또는 명령으로 여러분들 서울시에 모이세요, 도시 만드시라 해서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살다 보니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저기 주라든지 국가라는 것은 이건 성격이 다릅니다.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내가 이 마을을 맡을 거야, 이 국가를 맡을 거야 하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헌법을 만들고 법을 만들고 대통령이라는 국가기관을 만들고 경찰을 조직하고 그렇게 해서 질서를 유지해 나가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이고 저쪽으로 갈수록 인간이 만드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은 무엇이 우선해야 돼요?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이 그게 인간의 본성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그것이 우선해야 된다는 거죠. 예, 알투지우스가 이야기하는 건 간단합니다.
저렇게 발전을 해 나갔을 때 가장 기본은 가족이어야 되고 마을이어야 되고 도시여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통치의 기본적인 단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지방자치에 관해서 최초로 정리했던 이론들입니다. 지역, 그러니까 통치라는 것은 국가 단위로 이루어지기 이전에 마을 단위로 이루어졌었고, 마을 단위로 이루어지기 이전에 가족 단위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단위들, 애시당초부터 만들어졌던 그 단위들에게 우선권을 먼저 주자는 겁니다. 저렇게 생겼대요. 조금 그림이 작아서 그런데요. 뭐 하여튼 조금 똑똑하게 생긴 것 같기는 해요. 뭐 그래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뭐 여러 가지 뭐 적고 있는데요. 대충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아까 헌법재판소는 국민주권을 먼저 이야기를 했죠. 그게 아니라 지방이 주권자여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결정적이고 중요한 결정은 지방이 하는 것이지 국가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모든 정책 결정의 이니셔티브는 지방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지역이 정책의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제 지방이 우선해야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 더 나아가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경우에 따라서는 중앙정부가 뭔가를 결정한 것을 지방이 마음에 안 들면은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두 가지예요. 지방이 주도권을 가져야 되고, 세 가지겠다. 지방이 주도권을 가져야 되고, 지방이 결정해야 되고, 중앙정부의 결정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이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원자력 폐기물 방치장 그걸 여기에 설치해 그러면은 지역에서 우리는 못하겠습니다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뭐 그런 이야기인데요. 요 이야기가 이제 지방분권의 중심적인 이야기고, 더 중요한 것은 저기 저 조그만하게 보충성이라는 말을 이 사람이 이제 정리를 합니다. 보충성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대학에 있으니까요. 학생들이 공부는 하고 싶은데 등록금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뭐 어떻게든 지가 벌어서 장학금을 받든 알바를 하든 뭘 하든 지가 벌어서 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지가 벌어서 공부를 하려면은 돈 번다고 시간 투자하는 바람에 공부를 못 해요. 그러니까 공부를 좀 제대로 하려면은 누군가 도와줘야 됩니다. 누가 도와줘야 돼요? 보통은 부모님이 도와주거나 친지들이 도와주죠. 그래도 안 되면은 지역사회가 도와줘야 됩니다. 옛날에는 이몽룡이가 보찜 들고, 보찜은 뭐 방자가 들겠지만은 과거 보러 갈 때, 과거 보러 가는데 한 달, 거기서 과거 보는데 한 달, 오는데 한 달, 석 달 걸리지 않습니까? 그 경비는 누가 부담해요? 자기 집이 부자면은 자기 집에서 부담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문중에서 부담했잖아요. 그래서 족보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어쨌든 그 문중에서 부담을 하고, 그것도 안 되면은 그러면 국가가 부담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보충성의 원리예요. 제퍼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 4번째 대통령이었거든요. 이 사람도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완전히 그냥 일가견을 가지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보통 우리가 지방분권 이야기하면은 풀뿌리 민주주의란 말을 하잖아요. 그죠? 지방자치 그러면 자동적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그러는데요. 이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말을 제일 먼저 썼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뭘 이야기를 하냐면 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다른 이야기는 아닌데요. 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방분권이 원칙이다. 지역의 문제는 지역이 알아서 한다. 다만 그때 말하는 지역이라는 거 그게 뭐냐? 우리가 지방자치 그러면은 지방자치의 단위는 뭡니까? 뭐여야 될까요? 제도상으로는 광역지방자치단체 해가지고 뭐 특별시, 광역시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도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죠? 기초지방자치단체, 시군구가 있잖아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 단위가 아니라 요 단위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워드라고 아주 어려운 말 썼는데요. 저거는 미국 이야기고 우리식으로 하면은 그냥 우리 동네
우리 동네 그러면 어떤 범위예요? 도시는 참 그게 구분이 잘 안 돼요. 근데 아파트 단지 같으면은 대체로 보면은 그 단지에 있는 사람들은 비슷한 생활들을 해요. 그죠? 쓰레기 봉투 버리는 날 가서 버리고, 뭐 음식물 찌끄레기 버리는 거 어디 가서 버리고, 비슷한 마트에 가서 물건 사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로 뭔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의논을 해도 특별히 설명을 안 해도 뭐 쓰레기 봉투는 값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대충 이야기가 돼요. 바로 그런 단위. 어쩌다가 슈퍼에서 만나면은 저 사람 얼굴 내가 본 것 같기도 하고 안 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웃을 수도 없고 웃을 수도 안 웃을 수도 없고 뭐 이런 사이들. 그런 정도로 생활을 같이 하는 단위. 그게 지방자치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장님도 아니고 도지사님도 아니에요. 아예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 식으로 하면 반은 너무 작고요. 통장님 정도, 통단위 이런 정도가 지방자치의 단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뭔가 결정이 이루어져요. 사실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전부 서울 시민 또는 뭐 서울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실 수 있었지. 저 멀리서 기차 타고 오지는 않으셨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한번 옆에 사람 한번 봐보세요. 저분이 어떤 생활을 하는지 짐작 안 가잖아요. 그런 단위에서 뭔가를 결정하라면 결정이 안 돼요. 그냥 우리 뭐 아파트에 같이 사는 사람들 저 사람 뭐 하면은 누구 한 사람 거치면 알 수 있는 사람 그런 정도가 돼야지 같이 결정을 하고 같이 생활을 하고 같이 책임을 질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은 일상적인 생활을 같이 하는 거는 마을 공동체고요. 직업 생활을 하다 보면은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끼리 모임을 가지지 않습니까? 저기 변호사라고 이름 붙였는데 변호사들은 변호사들하고 같이 뭉쳐서 일을 하는 게 자기들의 이익을 도모하는데 제일 좋은 거잖아요. 어쨌든 제일 한 게 서구 사회에서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마을 공동체. 둘째, 옛날에 길드 뭐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직업을 같이 하는 동업자 조직들. 세 번째가 교회 조직이죠. 신앙 조직. 요 세 가지는 그 자체가 하나의 성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범죄 못하는, 임금님도 함부로 범죄 못하는 그런 거였죠. 바로 그런 것들이 가장 잘 발달한 게 이제 미국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기 신앙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참 재밌는 게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뭡니까? 얼마 전에, 제법 며칠 됐네요. 그 이제 전도연 씨가 주연했던 굿 와이프라는 드라마 보신 분 기억나세요? 그 미국 굿 와이프라는 드라마 보시면은 거기 시리즈 7번째 시리즈인가 하는 건데 13화인데요. 거기 보면은 이제 두 사람이 싸움이 붙었어요. 소송을 하려고 가만히 보니까 나도 교인이고 저 사람도 교인이에요. 그러면은 굳이 뭐 법원에 가고 싸우는 것보다는 우리는 같은 교인이니까 성경의 틀 속에서 그 싸움을 해결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뭐 교회를 안 다녀가지고 뭐 자세히 정확하게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좋겠다 해가지고 교회에 가서 이제 거기 이제 그 조정 장치를 조정이라기보다는 조정역을 맡는 목사님을 구해가지고 이 목사님한테 그 분쟁을 처리하는 걸 맡깁니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저 사람은 저렇고요. 뭐 내가 이런 일을 했고 저 사람은 저런 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성경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게 옳습니다라고 처리를 해줘요. 요거는 국가가 만든 법이 아니라 자기들의 법으로 운영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끼리 해결하는 거예요. 이건 나쁘지 않죠. 그렇게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잖아요. 도쿄빌에 가서 미국 가서 보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보기가 좋더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그 프랑스나 또는 유럽 사회에서 좀 보고 배우자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뭐 이 사람 이야기도 알투지우스의 이야기 또는 제퍼슨의 이야기가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이 사람은 타운 미팅이라는 걸 강조를 하고요. 타운 미팅이 이제 뭐 간단합니다. 그냥 동네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이제 슬라이드에 그 뭡니까
그 사전에 보였던 그 영상에 스위스 이야기도 나오죠. 이런 거 한번 물어봅시다. 스위스에 200명으로 구성되는 마을이 있습니다. 스위스는 거의 대부분 마을 단위로 결정을 다 해버리거든요. 근데요, 어떤 뭐 그냥 쓰레기 봉투값이라고 합시다. 쓰레기 봉투값을 얼마로 할까요? 이거 정하기 위해서 마을 회의를 합니다. 몇 월 몇 시까지 그 모이세요. 그러니까 200명 마을에서 20명만 모입니다. 그 20명이 쓰레기 봉투값 100원 인상합시다. 오케이, 땅땅땅 하고 결정을 했어요. 자, 이거는 민주주의입니까? 아닙니까? 보통 타운 미팅 그러면은 그 주민들 전체가 다 참여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실제 어느 사회에서 전원이 다 참석하는 데는 없어요. 보통 모이라 그러면은 전부 자기 일들 많잖아요. 저녁에 술도 먹으러 가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드라마도 봐야 되는데 왜 가요? 그냥 할 일 없는 사람들 모이는 경우도 있고 아주 그 문제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도 하잖아요. 그래도 보면은 몇 명 안 모이거든요. 거기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거는 민주적인 결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겉으로 보면은 엄청나게 비민주적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렇게 합니다. 한 6개월 전에 미리 그러니까 마을을 관리하는 그 뭐 관리위원회 이런 데서 미리 고지를 해요. 지금 6월 달이니까 12월 달쯤에 쓰레기 봉투값 100원을 올릴 것에 대해서 우리가 협의를 할 것입니다. 결정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미리 그걸 준비를 하세요. 그러면서 쓰레기 봉투값을 왜 올려야 되는지, 올리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안 올리면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자료들을 전부 다 나눠줘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아마 여러 부류가 있을 거예요. 100원 정도는 나는 가볍게 쓸 수 있다 하는 사람은 관심 없을 거예요. 그렇죠? 아니 100원은 돈을 얼마가 안 되지만 그래도 어떻게 쓰레기 봉투값을 100원이나 올리냐, 나는 이건 죽 잡고 막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100원 올려서 우리 마을이 깨끗해지면 너무나 좋지, 난 찬성해야지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관심 없는 사람은 아예 그냥 제껴버리고요. 뭐 그냥 알아서 당신들 결정하면 내가 따르겠다는 거고, 관심 있는 사람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 마을을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왜 올려야 되는지 묻기도 하고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고요.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들끼리 토론도 하고 그렇게 의견들을 모아가지고 최종적으로 20명이 마을 회관에 모이는 거예요. 그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나머지 가지 않은 180명은 가지 않았지만은 그 결정 과정에 6개월의 세월을 통해서 참여한 거죠. 술 마시면서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드라마 보면서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버스 타고 가면서도 이야기를 했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정하는 단위에서는 그 순간은 20명이었지만은 6개월의 기간 동안은 200명 모두가 결정하는 게 되는 거죠. 시간적으로 민주적인 결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타운 미팅이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지방자치 그러면은 타운 미팅을 모델로 삼고요. 지금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어쨌든 사람들 모아놓고 결정하면 되는 게 아니냐. 그게 아닙니다. 모아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이기 전부터 자료를 줘야 되고 생각할 시간을 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모아가는, 부지부식 간에 서로 의견을 모아서 뭐 그거는 그래도 좋아, 맞지? 오케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결정, 이것이 지배하는 거, 그것에 의해서 그 행정이 이루어지는 거, 이걸 우리는 지방자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타운 미팅 방식의 지방자치라고 하고요. 토크빌이 그토록 반했던 게 바로 그런 과정들이죠. 그냥 한순간에 마을회관에 모여서 투표합니다, 이게 아니죠. 모아가는 과정들, 그게 중요한 거죠. 사실 저도 2009년에 영국에 런던에 1년 있었는데요. 그냥 멍청하게 있는데 갑자기 쪽지가 하나 구청에서 날라왔어요. 보니까 뭐냐면은 저희 집에서 한 200m 정도 떨어진 큰 길에 4층짜리 건물이 있었는데요. 이 4층짜리 건물이 하도 낡아가지고 옆에 페인트 칠을 하려고 작정을 했나 봐요. 타일 몇 개 바꾸고. 그거를 그 공사 허가를 해줄까요 말까요? 를 물어보는 공청회를 2달 후에 가진다는 공고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적어놨느냐면은, 참 그거 번역한다고 욕봤어요. 몇 월 며칠 날 공청회를 하니까 그 공사에 대해서
그 정보가 필요한 사람, 자료가 필요한 사람들은 어디를 연락하면 어떤 자료를 주겠다. 의견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미리 이야기를 해라. 또는 거기에 와서 주된 발언을 하는 사람, 그게 일종의 발제 비슷한 거죠. 발언을 할 사람은 미리 신청을 해라. 그렇게 전부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놓고 실제 한 2달 있으니까 그 모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구경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어가 짧아가지고 무슨 말 하는지는 모르긴 했는데요. 어쨌든 열심히 이야기들을 해요. 마제법 모였어요. 제가 보기에 요거보다 좀 큰 공간이 다 찼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석 달 있으니까 공사를 하더라고요. 이게 타운 미팅이에요. 어느 한순간 갑자기 모여라 해놓고 자 요거 논의합시다. 그때 자료 던져주는 게 아니고 미리 자료를 던져주고 고민하게 만들고 그 고민 속에서 의견을 모아가는 그런 과정이 중요한 거죠. 그 이제 이 사람이 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게 이제 알투지우스가 이야기한 것과 똑같아요. 사람들이 모여 있는 타운이라는 거 그냥 마을 공동체입니다. 타운 그래서 도시라고 번역하지 마시고요. 마을 공동체, 우리 마을은 자연스럽게 모인 것이다. 하나님이 만든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 만든 정부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저런 이야기도 하죠. 여러분들이 박사가 되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박사학위를 따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글자를 읽고 이해하는 쓰는 능력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 이야기입니다. 민주주의를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러니까 타운 미팅은 마치 박사가 되기 위해서 초등학교에 들어가야 되는 것하고 똑같은 거라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 이제 타운 미팅하는 장면들 사진 찍어 놓은 건데요.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삥 둘러 앉아가지고 서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누군가 사회자가 있고 여러분들이 앉아서 회의를 하면은 저 뒤에 계시는 분은 앞에 있는 사람 뒤통수만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서로 얼굴을 보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 그런 구조가 제일 좋은 거죠. 뭐 여러 가지 모습도 있는데 저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요 이제 그 뭡니까 황선진 씨라는 사람이 이렇게 그렸던데요. 뭐 공동체 민주주의 뭐 어렵게 이야기하면 공동체 민주주의지만 간단히 이야기하면 지방분권입니다. 지역의 문제는 지역에서부터 결정해 나간다는 거죠. 요 옛날 그림이 되다 보니까 아버지라고 썼어요. 요거는 조금 잘못된 거죠. 어쨌든 그 이제 집안의 문제는 집안에서 결정을 하고 조금 넓은 단위는 마을이 결정을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좀 더 큰 회의체, 그러다 보면은 국가 전체가 민주적으로 결정되는 이런 과정, 뭐 그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지방 분권 또는 타운 미팅을 하겠어. 여태까지 말씀드린 거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어느 한순간에 모여가지고 찬성하는 사람 손들어요. 반대하는 사람 손들어요. 이거는 민주주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다수결이잖아요. 다수결이라는 게 어느 한순간에 손드는 걸로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주장을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고 동의를 얻는 이 과정들이 복합된 게 다수결이에요. 여러분들 그 뭡니까? 국회에서 법안을 만들 때 어떻게 법안 만드는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어떤 한 사람이 그 뭡니까? 국민 여러분 드라마 보신 분? 세상에 좀 드라마 좀 보세요. 그거 재밌었는데 얼마 전에 끝났는데요. 어떤 국회의원이 뭐 그거는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자 나는 예를 들어서 이자 제한법이라고 합시다. 이 법이 국민들을 위해서 너무너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법안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면 제일 먼저 10명의 그러니까 국회의원 9명의 찬성을 받아내야 돼요. 도장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9명 찾아가지고 설득을 하겠죠. 도장 찍어달라고. 자, 그렇게 해서 10명을 설득을 해서 도장을 받아가지고 의안과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이게 위원회로 가거든요. 위원회에서 통과되려면은 최소한 그 안에 위원회 위원들 중에 15명을 설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15명을 또 다시 설득을 해요. 그래서 통과가 됩니다. 그럼 본회의 넘어가죠. 그러면 150명을 설득을 해야 돼요.
그렇게 150명을 설득을 하면은 그 법은 통과되고요. 설득하지 못하면은 부결이 됩니다. 다수결은 물론 겉으로 보면은 본회의에서 표결에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그 결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다수결 같지만은 그 150명의 찬성표를 얻기 위해서 수많은 과정들을 거치죠. 설명하고 설득하고 동조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거래를 하고 네가 이거 지지해주면 내가 저거 지지해줄게 뭐 그런 것도 하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협박도 하고 그렇게 해서 다수를 확보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회의를 할 때 단순히 어느 안건 하나 던지고 찬성 반대 이거는 민주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회의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정보를 주고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또 서로 설득을 하고 동조자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 때문에 민주적인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려면은 아까 제퍼슨이 이야기했듯이 마을 단위일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아는 사람끼리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거지 생판 모르는 사람이 내가 이런 법안 발의해 이런 거 하려고 그러는데 당신 동의해 줄래요?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왜 오케이 그래요? 어떤 생각하고 저거 하는지도 모르는 판에 어쨌든 뭐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지방 분권의 단위는 마을 공동체여야 된다. 공동체라는 게 그게 아니에요. 그거잖아요. 단순히 모임이 아니라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려면 서로 믿고 의지하고 기대는 서로 알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어야 되는 거죠. 실제 지방 분권을 왜 해야 되느냐? 그러면 도대체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을 한다. 근데요, 다 틀린 말이에요. 뭐 지방 분권을 하면은 풀뿌리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국가의 민주주의가 발전한다. 주된 이유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죠. 나라가 민주화되려면 지방자치가 우선해야 된다. 그런데요, 왜 지방자치를 나라 민주화를 위해서 지방자치를 해야 돼요? 뭐 대한민국의 민주화도 중요한 과제이긴 합니다만은 자기들끼리 민주화하면 되지. 왜 지방에서 민주화한다 해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는? 요거는 조금 그래요. 좀 탁상머리에서 앉아서 하는 이야기고요. 뭐 제왕적 대통령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방 분권이 이루어져야 된다. 맞는 말이에요. 대통령 권력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 쪼개려면은 지방 중앙정부 나눠놓으면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상당히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제왕적 대통령제는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대통령 권한을 줄이기 위해서 지방 분권을 해야 된다? 이것도 조금 이상해요. 실제 지방 분권을 해야 되는 이야기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좀 어렵게 적어놨는데요. 쓰레기 봉투값. 요거는 당장 우리 생활의 문제예요. 저희 아파트에서 실제 있었던 사건이니까 그래요. 그게 뭡니까? 원래 이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할 때 쓰레기통이 있었잖아요. 요게 이제 음식물 분리수거 종량제가 도입되면서 뭐 기계로 이렇게 찍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쓰레기통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싸움이 붙었습니다. 이 새로운 쓰레기통, 원래 그 이제 옛날식 쓰레기통은, 음식물 쓰레기통은 제가 사는 103동 앞에 있었습니다. 근데요, 갑자기 이제 새로운 쓰레기통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게 뭐 이제 좀 모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싸움이 붙습니다. 103동의 사람들은 101동 앞에 세우라고 그러고요. 101동 사람들은 그걸 왜 우리 동네 앞에 세우냐. 여태 있던 그 자리에 그대로 만들어 두라. 그래가지고 한참 싸웠습니다. 결국은 이제 저 멀리 떨어져가지고 둘 다 미소 짓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왜 대통령이 결정해야 돼요? 대통령이 결정하면 안 되죠. 우리가 싸워서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문제이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대통령은 그 쓰레기통이 어디에 있는가는 자기 관심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또 몰라요. 이 쓰레기통이 여기 있으면은 이 주민들이 어떤 고통을 겪게 되고 저기 있으면은 이 주민들이 어떻게 미소를 짓는지 그게 아파트 값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잖아요. 실제 그걸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우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거죠. 지방자치는 간단히 이야기하면은 생활정치의 문제입니다. 우리 생활의 문제거든요. 한번 봐보세요. 그 이제 타다. 요즘 공유경제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서울 같은 대도시는 조금 그런데요. 여러분들 뭐 조그마한 중소도시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 택시 기사님들은 바로 내가 저녁 되면은 술집에서 만나는 사람이고 아침에 일어나가 눈 비빌 때 얼굴 마주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택시 기사로서의 수입을 다른 어떤 공유 경제라는 이름으로 다른 어떤 영업 형태를 통해서 이 사람의 수입을 빼앗기도록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의 문제. 이 문제는 정말 나의 문제자, 내가 얼굴 맞대고 사는 내 이웃 사람이 택시 기사인 문제예요. 이거를 왜 중앙정부에서 결정을 해요? 그렇잖아요. 지금 타다라는, 사실 그거는 공유경제라기보다는 공유라는 말이 잘못됐어요. 그 타다라는 기업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무슨 업체가 가지고 있잖아요. 공유라고 이야기하려면 그 공유는 우리 모두가 다 가지는 게 공유잖아요. 아니잖아. 근데 그것을 공유경제라는 이름으로 세우면서 국회가 결정을 해보고 대통령이 결정을 해요. 그 결정 때문에 내 이웃 사람들은 당장 수입이 줄어들어요. 그 사람 수입 줄어들면은 내가 운영하는 편의점 수입도 줄어듭니다. 물건 사러 안 올 거니까. 그럼 내 수입도 줄어들어요. 우리 지역의 문제를 다른 데서 결정하는 거.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뭐 어떤 공유 경제를 하든 타다를 도입하든 안 하든 이거는 우리 동네에서 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문제야. 민주주의의 문제도 아니고 권력의 문제도 아니고요. 내상안의 문제입니다. 이 지역 문제는 중앙정부에서 결정하는 거는 뭐 어떻게 해가지고 몇 단계 거쳐서 나한테 영향을 미치지만은 지역의 결정은 바로 내 생활 그 자체의 문제거든요. 쓰레기가 어디에 놓이는지, 쓰레기 봉투값이 얼마인지, 또는 내 수입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생활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걸 우리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생활 정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앙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 삶의 문제를 우리가 결정하는, 또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 삶을 위해서 다른 사람과 싸워 나가는 거. 이거죠. 자, 101동하고 103동 주민이 음식물 쓰레기 그 통을 어디에 놓을 건가를 가지고 어른그름거리면서 싸워요. 이거는 잘못된 겁니까? 잘된 겁니까? 우선 싸워야 결정이 되잖아요. 그죠? 물론 싸워가지고 나중에 그냥 평생 척져가지고 쳐다보지도 않으면 그건 잘못되는 거죠. 그러나 일단은 쓰레기 그 통은 우리 동네가 아닌 당신 동네에 둬야 된다. 아니야, 당신 동네에 둬야 된다. 의견을 이야기하고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서 서로 토론하는 것은 필요하잖아요.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정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가 마치 여당이 어떻고 야당이 어떻고 대통령이 어떻고 이걸 정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정치의 가장 작은 부분이에요. 실제 내가 추구하는 어떠한 가치, 내가 추구하는 생활상의 편리, 또는 내가 원하는 어떤 이익, 이런 것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과 경우에 따라서는 대립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협의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합의에 이르는 이 과정 모두가 정치거든요. 그 정치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생활 문제죠. 내가 이 마을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어떤 방식으로 나의 생활을 만들어 나갈 것이냐, 그것과 관련해서 다른 사람과 경우에 따라서는 대립하고, 다른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협력하고 또 토론하고 화해하는 거. 이 과정들을 우리가 해야지 남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바로 그게 이제 중심 이야기입니다. 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도시권이라는 아주 거창한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 봅시다.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서촌 또는 그 가로수길 거기 곱창 장사가 있었고, 서촌에는 곱창입니까? 족발 장사가 있었죠. 이렇습니다. 궁중 족발 이야기인데요. 장사를 잘하고 있었는데 5년 정도, 이제 보통 이제 처음에 장사를 하면은 설비 투자가 많이 들잖아요. 한 5년 경영하면은 이윤이 조금 남는데요. 그래 5년 정도 돼가지고 이제 장사 좀 해볼 만하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여태까지 299만 원 월세 내던 것을 1,200만 원 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내면은 이제는 자기는 망하는 거예요. 못 냅니다. 내라 못 냅니다. 그러면 못 나갑니다. 내가 여기에 호응을 얼마나 드렸는데 나갑니까? 하다가 거의 사단이 벌어진 겁니다. 막 강제 집행해버리고 그 과정에서 자기 손가락은 4개는 잘리고요.
억장이 무너지니까 망치 들고 직진 쫓아가다가 잡혀가고 지금 교도소에 있죠. 이 사단인데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집값이 올랐어요. 장사가 잘 되니까. 자, 그러면은 집값이 오르는 그 오른 만큼의 집값은 그 이익은 누가 가져가야 돼요? 지금 우리 체제에서는 집주인이 다 가져갑니다. 근데요, 그 집값을 오르는데 집주인이 한 역할은 뭡니까? 그냥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집값이 오른 이유는 그 궁중족발 사장님이 족발을 너무너무 맛있게 만드는 거예요. 손님을 많이 끄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동네가 장사가 잘 되니까 상권이 형성되고 상권이 형성되니까 집값이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장님의 역할도 있죠. 그죠? 집값이 오른 것에. 또는 거기 가서 그 족발 드신 분 계세요? 저는 뭐 먹지는 못했는데 앞으로 지나가기만 했는데요. 거기 가서 족발을 열심히 먹어준 사람들, 손님들이 찾아가 줬기 때문에 그 상권이 발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족발을 먹어준 사람의 공도 있을 거예요. 또는 그 옆에서 전방을 만들어 가지고 같이 장사를 하면서 상권을 이루어준 사람들의 목도 있을 겁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저처럼 그 마을, 그 골목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또 여러분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서울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교통망이라는 게 뚫리고 버스가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거죠. 편하게 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그 마을 또는 그 건물의 가격이 오른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서울 시민 모두의 노력의 결과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게 도시권이라는 개념입니다. 도시라는 게 어느 한 사람이 투자한다고 해서 구성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우리 모두의 작품이에요. 도시에서 어떤 가치가 올라가면은 그 모든 사람들이 수익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어느 한 사람이 나서 가지고 내 거야, 다른 사람은 노타치, 내가 마음대로 할 거야,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이게 도시권의 개념인데요. 이거는 거꾸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어떤 도시의 발전, 마을의 발전이라는 거는 우리 모두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발전의 결과들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요거는 다른 말로 하면 그 자체가 또 지방분권이죠. 우리 모두가 나서서 마을을 만들어 나가고 그렇게 만들어진 마을을 때문에 우리는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질 높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거. 우리가 하는 거. 이게 지방분권이라는 거죠. 요거는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지방분권하면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면서 이 지방자치가 나라 법을 바꾼 경우예요. 이제 지방자치 사례들을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 이제 91년도에 청주시에서 의회가 만들어지고 저 때는 지방자치가 뭔지 아무도 모르는 때였습니다. 그냥 의회 의원 선거한다니까 지역의 유지들이 그냥 나 폼 한번 잡으려고 출마해가 당선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방의회 모여가지고 의회 모여서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무슨 일을 할까 고민하다가 일본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고 그 이제 일본에 가서 한번 봤습니다. 어느 마을에 가니까 행정정보 공개 조례가 있더라는 거예요. 주민들이 뭐 요거는 궁금하니까 자료 좀 주세요. 그러니 그 청구를 하면은 그 구청에서 그 뭐 시청이죠. 시청에서 그 자료들을 공개하더라. 이거는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거네 해가지고 그 조례를 카피해 와가지고 한국 와서 그대로 번역해서 청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을 만들어 통과를 시켜요. 그러니까 그 이제 청주 시민들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뭐 그런 거잖아요. 쓰레기 봉투가 갑자기 올려요. 여러분들이 시청에서 올립니다. 그래서 시청에 전화해가지고 갑자기 100원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은 공무원들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다 알아서 올렸어요 하고 대답 안 해주잖아요. 근데 저런 식으로 정보 공개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은 100원을 올리게 된 근거를 제시하세요. 그러면은 그 관련 자료들을 다 제출해 줘야 돼요. 그러면은 주민들은 그걸 보고 100원 올린 게 맞다. 그러면은 박수 치주면 되는 거고요. 50원 올려야 돼. 100원 올렸다. 그러면은 그 공무원 막무라 하면 되잖아요. 견제를 할 수가 있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잘 됐다 그러는데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죽을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인정 못 하겠다 그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대법원까지 올라가가지고 대법원에서 이런 조례는 좋은 조례니까 통과시키세요 하고 결정을 해줬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이 조례가 전국적으로 유명한 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주민들, 국민들이 국회 보고 이런 거 법률로 만들으라고 압박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공공기관 정보공개 법률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죠. 그러니까 한 지역단체에서 만든 조례가 대한민국 법률 자체를 바꾸었어요. 그 덕에 우리나라 행정이 상당히 투명해집니다. 그러니까 뭔가 요구를 하면은 중앙정부에 대해서 정보 공개하라 요구하면 무조건 공개해야 돼요.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그 제가 이제 서울시청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이거든요. 정보 공개를 했는데 공무원이 공개 안 하면은 이제 그 청구자가 다시 청구를 해요.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심사를 하거든요. 보면은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공개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도 공무원들이 공개 안 한다고 거부 처분하는 게 수두룩해요. 그런 거 공개하면은 자기들이 조금 귀찮아진다고 그런가 봐요. 공무원들이 귀찮아서 안 하는 걸 하게 만드는 게 민주주의잖아요. 그렇게 만드는 게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정이거든요. 뭐 아주 좋은 사례였던 거죠. 그 학생인권 조례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뭐 학생인권이 보장이 되었다 잘 됐다라는 것보다는 요거는 또 다른 측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DJ 정부가 들어서면서 주민들이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방자치법을 개정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주민들이 뭔가 필요하면은 그러니까 시의회 의원들 찾아가가지고 이거 법 만들어주세요. 조례 만들어주세요. 그랬는데 그때부터 2000년도부터는 주민들이 그냥 서명 받아가지고 시청에 내면 시청에서 그걸 의회에 보내가지고 심의하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만들어진 조례가 뭘까요? 주민들이 발의해서 만들어진 조례. 저기 광주시하고 전라남도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먹는 급식은 친환경 근거리에서 생산된 급식으로 하자. 그 조례, 그러니까 학생들 급식 조례가 제일 먼저 주민 발의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이 학부모들이 주동이 됐던 거죠. 그 뭐 이상한 농약 덕지 묻은 수입 농산물 먹일 게 아니라 우리 동네 거 먹이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이제 해놓은 거. 여기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시 단위의, 광역시 단위의 도의원들이 제대로 모르는 것들이 바로 그런 문제잖아요. 이거는 가족의 문제이기도 하고 부모들, 학부모들이 절실하게 느끼는 부분이거든요. 우리의 집에서는 좋은 음식만 먹이는데 학교 가면은 이상한 음식, 수입 음식 먹고 오더라. 가슴 아픈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조례를 바꾸는, 그래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사례들이었죠. 또 다른 사례가 이제 서울시였는데요. 그 이제 학생인권 조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서울시 주민들이 발의를 하고 서울시청이 맞장구 쳐가지고, 서울시 교육청이 협력을 해가 만들어진 사례예요. 급식조례는 주민들이 주도해가지고 주민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주민들이 발의를 하고 서울시 교육청이 협력을 하는 주민들과 시 행정단위가 서로 협력해서 만든 그런 사례죠. 나름대로 아주 열심히 만들고 했던 그런 경우이기도 합니다. 요 만화는 그냥 여러분들 그냥 여기는 잘 보이지도 않고 심심할 때 보세요. 요 서울시 광장조례 만든 거예요. 누가 주도했습니까? 참여연대 자랑 좀 할게요. 참여연대가 주도를 해가지고 온 동네 다니면서 서명받아가 했는데 결국은 서울시에서 의회에서 부결을 해버렸죠. 실패한 사례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주민들이 나서가지고 이 서울시 광장을 서울시가 자기 독단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주민들과의 협력 관계 속에서 이용을 하라는 게 주된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시장님이 그냥 마음에 들면 광장 사용 허가해주고 마음에 안 들면 허가 안 해주고 이게 아니고
어떤 시민들이 참여하는 회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심의해서 결정하게 해라.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게 있나, 물론 뭐 반대하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며칠 전에 있었던 퀴어 퍼레이드가 여기서 이루어지죠. 사실 시장님한테 다 맡겨놨으면 이건 안 돼요. 근데도 주민들이 참여해가지고 주민들이 협의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광장 사용 허가를 하게 만들다 보니까 어떤 조금 소수자들도 사용할 수 있는 틈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뭐 그 이야기입니다. 그냥 한번 심심할 때 보시라고 해놓은 거예요. 또 이제 그 아주 특이한 그 제도가요.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면서 주민들이 나서서 결정을 함으로써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망원시장에서 시장에 좌판을 깔고 앉아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제일 잘 걸리는 질병이 뭡니까? 어깨 아프고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근골격계 질병, 운동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성인병. 그런데 이분들이 병원에를 못 가요. 왜냐하면 그 좌판 비우면은 비우는 그만큼 호주머니가 쑥 줄어들잖아요. 이러니까 좌판도 못 비워요. 뭐 저런 단체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건강 수레를 만들어요. 수레 하나에다가 보건소 소장님하고 간호사 뭐 이런 분들이 수레에다가 청진기도 싣고 뭐 간단한 약도 싣고 그래가지고 그 시장을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은 앉아 있다가 손 번쩍 들고 이리 오세요. 그래가지고 나 오늘 아침 먹은 게 소화가 안 돼. 그러면 소화제도 얻어먹고 나 이거 허리가 아파서 지금 미칠 지경이야. 그러면은 진찰도 하고 나 갑자기 얼굴이 부어. 그러면은 뭐 당뇨 검사도 한 번씩 해보고 간단히 할 수 있잖아요.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아 이거는 좀 골치 아프니까 그 병원에 가봐야 됩니다. 예약도 하고 또 상담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시장에 계시는 분은 시장에 계시는 분 나름으로 건강이 정진이 되죠. 질병을 치유를 하고요. 보건소는 보건소 입장으로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일을 아주 성공적인 일을 하는 사업을 했어요. 그 성과도 올라가죠. 주민들은 주민들 입장에 보니까 보기 좋죠. 그렇잖아요. 시장이 재래시장이 튼튼해지면은 마을 공동체도 발전하게 되는 거잖아요. 뭐 그렇게 해서 전부 다 좋아지더라. 이 문제를 대통령이 결정 못하는 거죠. 요거는 주민들이 또는 상인들이 보건소에 있는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하기 때문에 판단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지방분권이라는 건 바로 이걸 위한 겁니다. 이걸 하자는 거죠. 당장 우리가 지금 생활의 현장에서 필요한 것들을 정말 당장 목마르게 필요한 그것들을 우리들이 만들어 나가는 그럼으로써 우리 삶의 질을 좀 더 개선시키는 그런 작업, 그 노력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넘어갈게요. 사실 뭐 맨 뒤에는 이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제도를 뭘 바꿔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정리했는데요. 뭐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뭐 그런 것들이 있다 하는 건데요. 그냥 요 몇 가지만 한 가지 좀 가는데요. 헌법에다가 요 세 글자 보충성이라는 말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보충성은 각자의 문제는 각자가 알아서 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 원칙이죠. 그죠? 네 문제는 네가 알아서 한다. 국가는 되도록이면 간섭하지 말아라. 이제 그 이야기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또 뭐 조금 조례 같은 것도 마음대로 규정할 수 있도록 만들 필요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서울시 공무원들 서울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월급 받습니다. 그죠? 근데 그 소득세는 누가 가져가요? 나라가 가져가요. 서울 시민이 낸 주민세를 바탕으로 해서 서울시위에서 생활하면서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받은 보수예요. 그 보수는 여러분들이 준 거거든요. 근데 그게 소득이라고 소득세 이만큼 떼가지고 나라가 혼란 가져갑니다. 또는 이런 거 있죠. 뭐 요 부분에 슈퍼가 없나? 슈퍼에서 장사를 해요. 여러분들이 그 물건을 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사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윤이 이만큼 남았어요. 그러면 요 소득세, 이 이윤에 대한 소득세도 국가가 가져가죠. 여러분들이 물건 팔아줬고 여러분 이웃이 물건을 팔았는데
소득세를 가져갑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 놓고 이제 지방은 돈이 없어가 절절매고 중앙은 그 돈 가지고 지방을 그냥 갖고 놀아요. 뭐 이런 거죠. 그냥 간단히 이야기를 할게요. 서울시에서 무슨 사업을 하려고 공무원 하나를 뽑으려고 그럽니다. 서울시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 그거 공무원 하나 늘리는 것도 물론 하급 공무원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 그런 공무원은 공무원 하나 뽑으려도 행정자치부 가서 협의를 해야 되고요. 저 재정경제부 가가지고 공무원 월급 달라고 사정사정 빌어야 됩니다. 서울시의 문제를 중앙정부가 좌지우지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없애려면 이 세제개혁부터 먼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방세는 그 재산세 같은 거는 지방에서 가져가고 나머지 세금은 국가가 다 가져가거든요. 그런 체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나누자는 거죠. 지방세는 지방에서 가져가고 저 관세 같은 것들은 외국에서 수입하는 물건이 대한민국 국경을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국가가 가져가면 되죠. 국가 몫이니까 그래서 알아서 가져가. 근데 이런 것들은 애매모호해요. 지방에서 일을 해가지고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그 세금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 애매모호한 거는 아예 그냥 공동세로 해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이 나눠 쓰게 만들면 되는 거죠. 그거는 국가 것도 아니고 지방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뭐 그냥 이런 거죠. 뭐 그 뭡니까? 여러분들 그 가족들 보면은 한돈들 이렇게 모아 놓잖아요. 한 군데 모아 놔놓고 이제 이렇게 모이면은 그냥 필요한 사람 몇 개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자는 거죠. 독일이 이렇게 하거든요. 어중간한 것을 그러니까 공동자금으로 마련해가지고 지방에서 돈이 필요하면 그 중에서 일부를 가져가서 쓸 수 있게. 지금처럼 중앙정부한테 가서 사정사정하고 중앙정부는 요만큼 주면서 그것도 생색내면서 주면서 꼬리표 달아가지고 간섭하고 이런 거지. 그냥 공동세제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그 재원에서 지방에 필요한 돈, 국가가 필요한 돈 가져가서 나누어서는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협의하고 또 의논도 해야 될 필요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해서 지방이 중앙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재정 제도를 만드는 거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앙에서 생각하는 법이랑 지역에서 필요하는 법은 분명히 다를 수 있죠. 그렇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뭐 통영 같은 경우는 관광도시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정말 쓰레기 마구마구 버려가 관광객들 못 오게 막는 사람들은 엄벌에 채워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서울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쓰레기 하나 버리는 거 그 정도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어느 게 우선해야 돼요? 지방의 생각이 우선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판사가 와서 앉아가 서울 출신 판사가 앉아가지고 서울 기준으로 판결하는 거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그걸 막으려면은 배심 제도가 도입이 돼야 됩니다. 지금 이제 국민참여재판 어떻게 하는데요? 좀 더 그 강화해서 유무죄까지 판단할 수 있게 또는 원고승소, 피고승소를 판단할 수 있도록 배심제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요거는 어떻게 보면 지방분권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가장 이야기를 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강조를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혹시 질문이나 보충하실 거 있으시면. 예, 그냥 이 정도 이야기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